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수입니다. 오늘은 병리학 총론 5번째 유전과 감염에 대해서 할 거고, 유전 질환이랑 감염의 일반 원리를 먼저 하고 요 뒤 두 번째에서 세균부터 해서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부종과 삼출이 있었죠. 부종은 신체 조직 사이에 물이 찬다. 삼출은 특정 공간에 물이 찬다. 이퓨전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충혈과 우렬이 있었죠. 충혈은 하이퍼레미아라고 하고 우렬은 컨제스천이라고 하죠. 동맥에 찾느냐, 정맥에 찾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관련된 얘기도 했었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작용을 잘 못하도록 한다.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과 응고인자 동시에 블라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TT로 팔로우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헤파린은 APTT로 확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전과 색전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혈전은 핏덩어리예요. 스트롬부스라고 하는 건 덩어리, 동맥에 차느냐 정맥에 차느냐. 색전증은 엠볼리즘, 엠볼루스라고 하죠. 막혔죠. 동맥에 막힐 수도 있고 정맥에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막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임팍션 하는 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경색도 올 수가 있다 했었고, 면역에서는 이제 즉시형 과민 반응, 하이퍼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얘기했죠. 즉시형도 있고 항체 항원 반응, 그다음에 이제 T 세포가 작용하는 그런 하이퍼센시티비티. 그다음에 이제 면역 결핍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천성 결핍이냐 후천성 결핍이냐, HIV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기회 감염과 암, 뭐 신경학적 증상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고 지금 이제 유전과 감염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유전이라고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핵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죠. 핵은 이게 뭐 설계 도면이 있는 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부모의 특성이 애들한테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세상에 인간도 평생에 걸쳐서 60에서 70%의 발생 빈도로 유전성 질환에 많이 노출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면 반 이상은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뭐 내 팔자에 엄마 아빠가 그런 질환이 있으니까 나는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전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그런 질환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나도 그런 유전 소인을 갖고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전성, 뭐 선천성, 컨제니탈, 그다음에 뭐 말포메이션이라든지 뮤테이션 이런 단어들 한번 쭉 알아보시면 되고, 자, 그 유전성 질환은 요 앞에서 보면요. 맨델 질환과 염색체 질환, 그리고 복합 다인자성 질환, 분자적 진단 이렇게 나누어서 할 건데, 실제 맨델 질환은 유전자 한 개입니다. 단일 유전자. 이 얘기고, 그 양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정도를 봤을 때는 염색체 질환이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합 다인자성 질환, 뭔가 많이 섞여 있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있는 이런 유전성 질환의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델 질환은 단일 유전자라고 했죠.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X연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일 유전자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라는 거는 단백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 어디에, 그러니까 구조 단백질에 문제가 있느냐, 수용체 단백질에 문제가 있느냐,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에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전 질환이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염체 우성이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겠지만, 이게 이제 남성 여성 빈도는 같다, 부모 중에 한 명이 환자이다, 수직적인 가족력을 가진다.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질환도 있고 대사 관련된 질환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염색체 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친혼일 때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남성 여성이 거의 같은 빈도고 자녀는 거의 한 4분의 1만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천성 대사장애와
대사장애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성염색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남자는 XY잖아요. 그러니까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가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여자는 XX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침범해야 발병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발병률이 훨씬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 보면 뭐 글루코스 6, 뭐 인산 탈수, 효소 결핍증이죠. 그리고 혈우병, 요뭉증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 요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돼요. 멘델 질환이라는 거는 유전자 질환인데 단일 유전자 한 개가 문제가 있구나. 상염색체 우성, 열성, X 연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구조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거 테이블 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어 놓은 것도 의미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상염색체 우성 질환에는 헌팅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거 혹은 많이 들어봤던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유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고 전부 유전이네 이렇게. 그래서 뭐 근육 긴장성 퇴행 위축, 말판 증후군, 뭐 연골 무형성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또 상염색체 열성이면 엘러스 단노스 증후군, 페틸케노 요증, 윌슨병, 글라이코겐 축적병, X질환 연관된 거는 듀시엔느 근육축병, 요붕증, 뭐 글루코스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거의 대부분 멘델 유전자 하나에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결국은 유전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 단백질에 문제가 있어요. 구조라고 하면 형태죠. 그래서 말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브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뭐 하는 거냐? 미세원섬유 성분으로 탄력섬유를 형성하는 그런 놈이다. 탄력섬유라고 하면은 뭐 우리 엘라스틱 파이버, 그리고 이제 콜라겐 파이버 이런 것들이죠. 조직을 형성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보세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키가 크고 말랐다, 오목가슴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임상적으로 흉부외과 쪽, 소위 말해서 심장 수술하는 쪽에서는 대동맥 박리가 많이 생깁니다. 에오르틱 다이섹션 많이 생기고 고혈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베타 차단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콜라겐과 관련해서. 엘러스 단노스 증후군도 똑같습니다. 거의 콜라겐 관련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과신전되고 관절도 과운동되고 안구질환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 단백질에 또 문제가 생긴 놈이 있어요. 수용체 단백질이란 거는 세포는 사실은 물질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용체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쪽 패밀리는 보니까 전부 콜레스테롤이 높아. 이상하다. 찾아보니까 LDL 수용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다. 그러니까 LDL 수치가, 혈중 수치가 확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혈관경화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을 좀 철저히 관리한다든가 음식을 좀 잘 관리해서 먹는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성장 조절 단백질 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런 얘기 했었죠. 셀 사이클 돌릴 때 성장인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종양 사이클린, CDK,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니비션 시키는 CDKI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캔서가 생긴다. 종양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효소들이 있어요. 효소. 용해 소체 저장병, 뭐 점액 다당류증, 글라이코겐 축적병 이런 것들이 효소, 엔자임이거든요. 엔자임이라는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 요게 요렇게 바뀌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도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병에 의해서 이 효소의 결함이 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정상이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용해 소체 효소가 부족해져 갖고 분해 물질, 용해 소체 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축적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라이코겐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이 원래 간에서 저장될 때 글라이코겐 됐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뀌었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 글라이코겐이 잘 바뀌지 않고 저장해 버리는 거죠. 간이나 근육 같은 데 저장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유전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멘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반복 돌연 번이를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데, 이 이름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좀 어려운 질환들 이름입니다. 특수한 유전병,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유전병, 그런 거 공부하고 싶은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일단 적어 놓긴 했는데, 프레더 원리 증후군, 뭐 앙겔만 증후, 저도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유전하고 좀 관련이 있구나 정도 개념만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멘델 질환은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 열성 X 단일 유전자입니다. 단일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가 블락킹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특히 구조적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말팡이나 엘로스 담노스, 수용체 단백질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막 고콜레스테롤 혈증, 세포 성장 조절이 문제가 생기면 암이 생길 수 있고, 효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런 축척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멘델 질환 됐고, 이제 염색체 질환 하는데요. 염색체 질환도 이제 중요한 것만 딱딱 할게요. 우리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죠. 그러니까 23개가 2개씩 되어 있으니까 46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2개는 뭐죠?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22쌍은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 근데 이게 구조와 수가 변화가 생긴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죠. 멘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질환 같은 경우에 수와 구조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오래 못 살아요. 정상적이지도 안 하고. 멘델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그냥 콜레스테롤 좀 높을 뿐이지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에 크게 수나 구조가 생기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핵형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좀 기본적으로 병리했으면 알아놔야 됩니다. 단완, 그러니까 짧은 팔을 P라고 하고 긴 팔을 Q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숫자 있죠. 첫 번째 거는 부위, 두 번째 거는 밴드, 세 번째 거는 서브밴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X 염색체의 단완, 짧은 팔에 2부위 1밴드 1서브밴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완, 요게 짧은 팔이고 요게 긴 팔. 그래서 단완은 P, 긴 거는 Q. 부위 1, 2, 1, 2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밴드도 1, 2, 1, 1, 2, 3 뭐 쭉 많이 나눠질 수 있고, 서브밴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P22 1.1 이러면 X 염색체, 이 X 염색체의 P니까 뭐죠? 단완에 2부위의 1밴드의 1서브밴드가 그걸 딱 지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괄호 해갖고 뭐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 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보면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요 정도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의 이상은 앞에 표시를 해줍니다. 요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보시면 터너 증후군은 45. 우리 46개가 돼야 되는데 45예요. 한 개가 모자란다. 근데 어디가 모자라요? 보통 XY가 되든지 XX 성염색체가 돼야 되는데 X염색체가 하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가 하나가 없는 게 터너 증후군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47. 한 개가 더 있네. XX일 수 있고 XY일 수 있죠. 이 얘기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어디에 하나가 더 많으냐? 21번에 한 개가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47개. 46개인데 한 개가 더 많네? 어디에? XY가 돼야 되는데 XXY라고 되어 있죠. X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모양만 딱 표현력만 딱 보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조의 이상은 책에다가 주저리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결손, 딜리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분절, 딜리션. 전위, 트랜스로케이션. 트랜스는 이렇게 바뀌었다 얘기는 트랜스로케이션. 돌아서 박혀 있다. 분절이 다른 염색체에 전달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위, 인버전, 뒤집어져 있어요. 요만큼이 뒤로 뒤집어져 있다. 인버전. 뒤집혀서 재배열돼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 염색체라고 링 크로모솜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돼 있네, 그죠? 이런 거를 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트팔 염색체라고 해서 한쪽 팔이 소실된 거, 이게 이제 구조적인 이상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러면 결손은 괄호에서 DEL 이렇게 적어 놓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염색체 질환의 전체 압축판이 이 얘기입니다. 자, 상염색체는 우리가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에 22쌍에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자, 다운 증후군 보세요. 아, 한 개가 더 많다. 어디에? 21번에. 에드워드는 18번에. 파우토우는 13번에 한 개가 더 많네. 디조지 증후군은 46개인데 22번에 델 한 개가 뭐 떨어져 있는가 보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XY에 문제가 있는 게 터너 증후군은 한 개가 없네요. X가 하나가 없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XY 돼야 되는데 X가 하나 더 많다. 이게 끝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1번에 3개가 있네. 트리조미 21. 이거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이래요.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한 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 양, 미간이 넓고 뭐 입이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정신 지체가 좀 있고 이렇죠. 근데 18번 트리조미 에드워드랑 13번 트리조미 파우토는 우리가 보기가 잘 힘들다. 이거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실제 다운 증후군도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렇게 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왜냐하면 컨제니탈 어노말리라고 해서 선천 기형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유전 질환은 아예 유산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너 증후군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터너 증후군은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하는 지능저하가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요들은 어느 정도 좀 살아요. 또 터너 증후군은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5XY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X, Y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아입니다. 여아인데 2차 성징할 때 아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Y가 있죠. Y가 있는데 X가 하나 더 있죠. 이는 남자죠. 표현형은 남자인데 여기도 2차 성징이 되면 이제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이렇다. 그래서 그림은 제가 터너 증후군만 올려놨습니다. 목이 짧고 뭐 키가 작고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뭐 2차 성징이나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염색체 질환 정리해 보면 상염색체 질환이 있고 성염색체 질환이 있다. 상염색체 질환은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트리조미 21,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에드워드 포토우도 18번, 13번이 있지만 잘 보기가 힘들다. 디조지도 좀 그렇다. 보기가 힘들다. 근데 성염색체는 터너 중이나 클라인펠트는 볼 수 있다. 터너는 표현형은 여자인데 2차 성징이 잘 안 되겠죠.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표현형은 남자인데 이것도 2차 성징은 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다인자성이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심장병, 암, 아주 이런 질환에 참여하는 유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상호작용이 크면 클수록 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잡하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유전 질환을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진단하느냐? 뭐 DNA 서열법과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개발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 PCR로 많이 돌리죠. PCR 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 산정 검사도 하고 신생아 어린이 뭐 기형이나 이런 것들, 고령 환자 가족력 찾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의 진단 뭐 BCR, ARB, 유전자, HER2, 뉴, 뭐 EGFR 이런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감염, HIV, HPV, herpes 뭐 이런 감염에 있어서의 진단도 PCR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은 뭐 변성, 결합, 신장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그래서 컬러니 CPR, PCR, 그다음에 역전사 PCR,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PCR, 리얼타임 PCR 뭐 많은 종류가 있죠. 근데 리얼타임 PCR 어디 들어봤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뭐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 모든 결과지를 뽑아오라고 하면 이 리얼타임 PCR로 에서 네거티브였다. 검체는 뭐 소로스에서 했다, 스푸툼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이 적어주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 진단에 요즘에 뭐 진단 기법 막 해갖고 한국에 제일 잘한다 키트가 그게 이겁니다. PCR 리얼타임 PCR로 한다. 그리고 뭐 범죄 수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표적 그 한도만 딱 포커싱해서 할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감염성 질환의 일반 원리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감염은 병원성 미생물이 인체 조직이나 혈액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단어를 쭉 적어놨거든요. 이 단어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 일반 원리는 병인이 있어야 되고 숙주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라는 바탕 위에 병인과 숙주. 병인이 세고 숙주가 낮으면 감염. 병인이 낮아지고 숙주가 올라가면 그러면 뭐 좀 극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져야 이제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병인을 보면 기생원충이다. 예를 든 거죠. 숙주는 5살 이하의 소아가 주로 걸린다. 환경은 뭐 모기에 의해서 전파니까 아프리카 기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침입 경로는 뭐 호흡기, 위장관, 피부, 뭐 비뇨생식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위장관, 피부, 비뇨생식. 그래서 지금 요즘 유지하는 코비드 19 보면 호흡기. 그러니까 마스크 충분히 껴라. 그다음에 위장관.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 얘기입니다. 밥 같이 먹지 마라. 같이 먹되 덜어서 그렇게 먹어라. 침하고 옮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침입 경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침입 경로가 신경은 들어가진 않지만 인체 내에서 확산될 때는 신경도 해당된다는 거죠. 보통은 인체 내에서 이런 균들, 병원체들은 염증 반응과 임파선과 혈류를 통해서 확산되고 신경을 통해서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상포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숙주로 전파될 때 호흡기, 배설물, 성적 경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2015년도 메르스, 이게 작년에 썼는 책이기 때문에 메르스만 쫙 적어놨는데, 이거 새롭게 이제 코비드 19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이제 출판하게 될 양리하게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침 예절을 지켜라, 손 열심히 씻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코비드 19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방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어를 회피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가 항원의 변이를 생깁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 베이스의 이 코비드 19은 변이를 막 바꾼다는 거죠. 인지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염증 반응에 뭐 인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나 보체 활성 같은 게 있어야 염증 반응으로 호중구나 뭐 단핵 세포가 가가 잡아지기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래서 호중구 대식 세포를 회피시키게 되고 결국 또 CD8 그러니까 T 세포 자해시도 막아버리고 잠복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원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방어 면역 체계를 회피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놨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유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감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뒷시간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